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나라의 비밀을 아시나요? 석유 한 방울, 천연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1950년대 1인당 GDP 67달러로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 6위 수출 강국이 되었죠. 그 비밀은 바로 바다에 있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축복은 석유보다 더 값진 자산이었습니다. 땅속에 자원이 없던 한국은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었고, 바다를 누비는 배를 만들고 바다를 품에 안은 항만을 건설하며 불가능한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LNG선 한 척 가격이 무려 2억 5천만 달러, 자동차 1만 대 가격과 맞먹는 이 초고난도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단 3개국 뿐입니다. 그중 한국은 72%의 점유율로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지요. 바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한국의 기적. 한국 바다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아요만큼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경제포럼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로버트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껏 제한된 자원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룬 나라들의 경제 모태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고, 저는 2024년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부산 용두산 공원 전망대에 올라 바라본 풍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도시가 만나는 수평선, 그리고 멀리 보이는 부산항의 실루엣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어요. 멀리서 항구를 드나드는 거대한 선박들의 윤곽만으로도 이곳이 세계 무역의 핵심 관문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관을 바라보며 주변 관계자들이 들려준 숫자들은 더욱 놀라웠어요. 부산항은 연간 2,300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세계 6위의 항만이며 환적 물량으로는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60척 이상의 대형 선박이 드나들고 단 24시간 만에 무려 6만 개의 컨테이너가 처리되는 곳이었죠. 지평선까지 끝없이 늘어선 컨테이너들과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크레인들, 그리고 바다를 가득 메운 초대형 선박들,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유기체를 보는 듯 했어요. 한 컨테이너가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4초.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물동량이 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었습니다. 부산항을 통과하는 화물의 가치만 해도 연간 약 5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국가들의 1년 GDP보다 큰 규모였어요. 부산항의 국제 전기 노선은 무려 287개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600개 이상의 항만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였어요.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이 해상 네트워크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글로벌 무역의 중심에 서게 만든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 중 99.6%가 해상 운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통계는 더욱 놀라웠어요. 북한으로 인해 육로가 막힌 상황에서 바다는 한국의 유일한 생존선이자 번영의 통로였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항만 전망대에 서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크레인들과 컨테이너들을 바라보며 저는 석유보다,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자원이 바로 바다일 수 있다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천연자원 없이도 해양 강국이 될 수 있다는 한국의 역설적 성공 스토리, 그 놀라운 지난 시간들은 부산항의 모습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방문한 날 연구원들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자원 자급률 통계는 충격적이었어요. 석유 0%, 천연가스 0%, 석탄 0.3%, 철광석 0.2%, 구리 0%, 거의 모든 주요 산업자원의 자급률이 1%도 되지 않는 수치들이 한국이 얼마나 자원 빈국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충격적 진실이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며 느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6위의 수출 강국,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 이런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취약한 자원 현실은 경제학자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였어요. 산업화를 이룬 대부분의 국가들이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석탄과 철광석, 독일은
석탄과 칼륨, 일본은 석탄이라도 있었지만 한국은 그야말로 빈손으로 산업화의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보고서에서 발견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에너지 자급률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에너지 자급률은 고작 4.2%에 불과했어요.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죠. 나머지 95.8%는 모두 해외에서 수입한 에너지였습니다. 산업활동의 혈액인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나라가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 된 것은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었어요. 한국의 자원 빈곤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의 경우 중동 의존도가 70%를 넘었어요.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철광석, 구리, 아연 같은 주요 광물 자원도 대부분 호주, 칠레, 페루 등 원거리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이 찾은 해답은 바로 바다였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니 한반도는 북쪽을 제외한 동서남 세 방향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특이한 지형이었어요. 총 2,413km에 달하는 해안선은 한국의 숨겨진 자산이었습니다. 바다는 한국에게 자원 빈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한국은 바다를 통한 자원 중개 전략을 택했습니다. 국내에 자원이 없다면 전 세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입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한 뒤 다시 수출하는 전략이었어요. 울산항에서 목격한 광경은 이러한 전략의 완벽한 실천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출발한 초대형 유조선이 원유를 하역하고 그 원유가 인근 정유공장에서 가솔린, 디젤, 석유화학 제품으로 변모한 뒤 다시 완제품을 실은 선박들이 세계 각국으로 출발하는 모습은 마치 완벽한 경제적 생태계와도 같았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에는 세계적 수준의 항만 인프라가 있었어요. 부산, 인천, 광양, 울산, 평택. 한국은 국토 면적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대형 항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각 항만은 특화된 기능을 갖추고 있었어요. 부산항은 컨테이너 화물, 울산항은 석유화학 제품, 포항은 철강 제품, 광양항은 원자재.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업화된 항만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만의 강점이었습니다. 해운 네트워크 역시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세계 200개국 600개 이상의 항만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어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해운 연결성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면적으로는 세계 109위에 불과한 나라가 해운 연결성으로는 세계 3위라니, 이것이 바로 한국이 바다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단지들이 모두 해안가에 위치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포항제철소, 울산자동차 조선단지, 여수 석유화학단지, 이들은 모두 바다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 바다와의 접근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이죠. 항공운송은 비용이 너무 비쌌고 육로는 북한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오직 바다만이 한국을 세계와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이 자원 빈국의 한계를 넘어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철강 생산량 세계 5위,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반도체 시장 점유율 세계 2위. 이런 성취는 자원 빈국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바다를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부가가치를 높인 뒤 다시 바다를 통해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전략으로 이 불가능한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한국의 가공무역 모델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성공 사례였어요. 2023년 한국의 수출액은 6,838억 달러로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1963년 8,700만 달러에서 무려 7,800배 증가한 수치였죠. 원자재가 거의 없는 나라가 수출 강국이 된 이 역설적 성공은 바다라는 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저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창의적 사고에 있었어요.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은 많은 나라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지만 한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했어요. 석유 수입 대금을 공사 수주로 상쇄하는 전략이었죠. 더 나아가 에너지 다원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에 과감히 투자해 현재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자원 빈국의 숙명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해운 조선 항만 산업의 발전은 바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들이었지만 자동차, 전자, 반도체 같은 첨단 제조업의 발전 역시 효율적인 해상 물류 시스템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천연 자원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안고 시작한 한국은 바다라는 자산을 통해 세계 무역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원의 한계를 기술과 혁신으로 극복하고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된 한국의 성취는 한계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인간 정신의 승리였어요. 그것이 바로 석유보다 금보다 더 값진 자원이 바다일 수 있다는 한국의 교훈이었습니다. 부산 영도에 위치한 국립해양박물관에 들어서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물관의 해양 역사실에 전시된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의 부산항 흑백 사진들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임시 판자촌과 부서진 부두, 시설 원조 물자를 내리는 외국 선박들. 이 사진들은 오늘날 화려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부산은 임시 수도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피난민들로 인구가 급증했죠. 영어 오디오 가이드의 설명이 귓가에 들려왔어요. 1953년 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67달러라니 현재 세계 최빈국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어요. 박물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전쟁으로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되었고 350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세계은행이 한국은 앞으로도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평가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해양박물관의 한국 근대 해운의 시작 코너에서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61년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부산항과 인천항의 현대화가 우선순위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폐허 상태에서도 한국 정부가 항만 인프라를 가장 먼저 복구하려 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바다가 한국의 유일한 생존선이자 희망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박물관의 수출 시대의 개막 섹션에서는 60년대 초 한국의 첫 수출 품목들을 보여주는 사진과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인삼생사 합판 조개 껍데기 등이 주요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여성들이 만든 가발이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었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962년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고작 5,500만 달러였다고 해요. 현재 삼성전자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익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해양박물관의 자료에 따르면 1962년 12월 5일 한국 정부는 최초의 수출의 날 행사를 개최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연간 수출 1억 달러라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야심찬 목표였지만 한국은 불과 2년 만에 이를 달성했어요. 2023년 한국의 하루 수출액이 약 20억 달러에 이른다는 통계 자료를 보며 저는 이 나라의 놀라운 성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포항에 있는 포스코를 방문했습니다. 포스코 역사관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어요. 70년 포항제철 건설 당시 세계은행은 한국의 제철소 건설은 사막의 빙하를 만드는 것과 같다며 건설 지원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고 일본의 차관과 기술 지원을 통해 1973년 마침내 첫 제철소를 완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포항제철의 건설 속도였어요. 불과 33개월 만에 연산 103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완공했다고 합니다. 세계 철강 건설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가동 첫 해부터 흑자를 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역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신일본제철이 7년, 미국의 US 스틸이 5년 만에 흑자를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믿기 어려운 성과였어요. 포항제철의 성공 비결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바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동해안에 위치한 포항제철은 호주와 브라질에서 철광석을 캐나다와 미국에서 석탄을 대형 선박으로 직접 수입할 수 있었어요. 원료 조달과 제품 수출 모두 바다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기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홍보관에서 나는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를 접했어요. 73년 현대조선소 건설 당시 한국에는 조선 인력도 경험도 기술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홍보 영상에 따르면 정주영 회장은 백지 상태에서 울산 바닷가에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했고, 더 놀라운 것은 조선소도 없는 상태에서 대형 선박 2척의 선주 계약을 먼저 체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완공된 현대조선소는 세계 조선 역사의 기적으로 불렸어요. 첫 선박 진수식에서 영국 로이드 선급협회 대표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이 30년, 영국이 100년 넘게 걸려 이룬 조선 강국의 위협을 한국은 단 10년 만에 달성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나라의 추진력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해운업 역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어요. 76년 한국의 선봉량은 고작 100만 톤이었지만 2023년에는 8,500만 톤에 달했습니다. 85배나 성장한 겁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공식 통계는 더욱 놀라웠어요. 1963년 한국의 수출액은 고작 8,7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6,83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7,800배 증가한 것이었죠. 같은 기간 세계 무역이 200배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39배나 더 빠르게 성장한 셈이었어요. 부산 해운대 해변에 서서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한국의 기적적인 성공 스토리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글로벌 무역 강국으로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기적 뒤에는 항상 바다가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내륙국이었다면 이런 성취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와 삼면의 바다가 만든 이 기적은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로서 저는 이토록 드라마틱한 성공 이야기를 직접 목격하게 된 것에 깊은 경외심을 느꼈어요. 거제도 조선소를 보기 위해 아침 페리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랑비가 내리는 창밖으로 수평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자체가 매우 기대감이 부풀게 했어요. 거제 둔덕 언덕에 위치한 조선소 전망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안개가 걷히면서 모습을 드러낸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축구장 60개를 이어놓은 듯한 거대한 부지 10층, 아파트보다 높이 솟은 골리앗 크레인들, 그리고 무지개처럼 수평선을 가로지르는 도크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이 거대한 건조물이 정말 움직일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 저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나오며 중얼거렸어요. 건조 중인 LNG선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길이 300m, 높이 6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구조물은 완성되면 바다를 가로질러 세계 각국으로 천연가스를 운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영하 163도라는 극한의 온도에서요. 전망대 안내판에서 본 통계는 더욱 놀라웠어요. 2023년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의 72%가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3대 조선사인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모두 한국 기업이었죠. 단 하나의 천연자원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저기 보이는 크레인이 한 번에 얼마나 들어올릴 수 있는지 아세요? 안내원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의 답변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3,600톤, 성인 코끼리 900마리의 무게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중량이었습니다. 이 초대형 크레인 덕분에 한국 조선소들은 선박 건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어요. 시간은 돈이고 조선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장관이 펼쳐진 삼성중공업 현장 투어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작업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우주복 같은 특수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뎌낼 수 있는 특수 금속을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관계자의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LNG선은 우주선 만드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우주는 진공 상태지만 우리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영하 163도의 액체를 담고 몇 미터씩 출렁이며 20년간 버텨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니 LNG선이 얼마나 대단한 선박이고 그 대단한 선박을 독점하는 한국 기업들은 또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LNG선 한 척의 가격이 무려 2억 5천만 달러라는 사실이 이제는 이해됐습니다. 승용차 1만 대의 가격과 맞먹는 금액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도 선박을 지금 전 세계에서 단 3나라 한국, 일본, 중국만이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이 72%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건조 중인 선박 내부로 들어가는 특별 기회가 주어졌어요. 마치 미래 도시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천 개의 파이프라인과 복잡한 전자 제어 시스템, 그리고 선박의 조종실에 설치된 최첨단 항해 장비들. 여기가 정말 배인지 우주선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선박 건조의 정밀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길이 300m가 넘는 초대형 선박을 만들 때 허용 오차는 고작 1mm에 불과하다고 하더군요. 인간의 머리카락 두께보다도 정밀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이토록 정밀하게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저는 경외감을 느꼈어요. 안내원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특별 관제센터로 안내를 해줬어요. 그곳에서 본 것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사람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 운반차들, 인공지능이 조정하는 용접 로봇들, 그리고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된 가상의 선박이 실제 건조 과정과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한국형 스마트 조선소였습니다. 현대중공업기술연구소로 이동한 저는 또 다른 차원의 기술력을 목격했어요. 연간 R&D 투자액이 1조 원에 달하는 이곳에서는 850명의 연구원들이 미래 해양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 기술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었어요. LNG 추진선 수소 연료전지선, 암모니아 추진선. 한국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1972년 이후 우리가 건조한 선박이 몇 척인지 아세요? 연구소장의 질문에 저는 추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무려 2,300척. 단일 조선소로는 세계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죠. 반세기 동안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 10척 중 한 척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포항으로 이동해 포스코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 조선업의 숨겨진 비밀을 발견했어요. 세계 5위의 철강 기업 포스코는 바로 한국 조선업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용 후판과 자동차용 고강도강 생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 철판이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포스코 연구원이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두꺼운 철판은 얼핏 보기에 평범해 보였지만 그 비밀은 놀라웠습니다. 영하 163도에서도 깨지지 않는 특수 금속이었어요. 일반 금속은 이런 극저온에서 유리처럼 깨져버리기 쉽습니다. 이 특수 강판이 없었다면 LNG선 건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포스코의 경쟁력 역시 바다에 있었어요. 동해안에 위치한 포항제철소는 호주와 브라질에서 원료인 철광석을 대형 벌크선으로 직접 수입하고 완성된 철강 제품을 다시 선박을 통해 세계로 수출하는 최적의 입지였습니다. 바다가 없었다면 이런 효율성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다에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 평균 900kg의 강철이 사용된다고 해요. 한국의 고급 강판은 가벼우면서도 더 강해 연비와 안전성을 높이는 비결이었습니다. 포스코의 기술력이 현대자동차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그 자동차들이 다시 한국에서 만든 선박에 실려 세계로 수출되는 완벽한 생태계를 목격했어요. 더욱 감동적인 것은 포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제철소라는 점이었습니다. 철 1톤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세계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했어요. 아름다운 동해를 바라보며 지어진 이 공장은 환경과 산업의 공존이라는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국해양대학교 연구단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심해 탐사 기술부터 해양 에너지 개발까지 바다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들이 한창이었어요. 특히 6,000m급 심해 탐사선 2사부호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배는 태평양과 인도양의 심해 자원을 탐사하며 미래 자원의 보고를 찾아 나서고 있었어요. 바다는 우리에게 석유보다 귀중한 자산입니다. 한 연구원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이지만 바다라는 무한한 자원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어요. 자원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고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된 한국의 성취는 인간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거제도를 떠나는 페리에 몸을 실으며 저는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과 해양 기술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인류 문명의 정수였어요. 천연자원 없이도 바다라는 무대 위에서 최첨단 기술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의 이야기는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성취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 창문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부산항의 불빛들이 마치 한국의 미래를 밝히는 별들처럼 보였어요. 자원 없는 작은 나라가 바다를 품에 안고 세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이 드라마틱한 여행은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있어서 안팎으로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걸어온 역사와 한국인의 습성으로 볼 때 지금의 위기는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게 극복하리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한국은 최고의 고급 기술인 LNG선을 능가하는 기술력을 무기로 다시 한번 바다를 중심으로 세계 무대를 도약하기 위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그런 한국의 실력을 내심 기대하고 또한 다시 지켜보기를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